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버둥거린다. 내가 그린 꿈의 새는 내 친구를 찾아갔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실로 기묘한 방법으로 회답이 왔다. 어느 날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음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책갈피에 끼워져 있는 종이 쪽지를 발견했다. 그 종이 쪽지는 수업 시간 중 동급생들 간에 비밀로 오가는 쪽지처럼 차곡차곡 접혀 있었다. 그것은 곧잘하는 장난이라 별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누가 이런 쪽지를 주었을까 하는 점이 약간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나는 그 무렵 동급생 누구하고도 그런 것을 주고받고 할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디 놀러 가자는 거겠지 하고 나는 꺼내보지도 않고 그대로 책갈피에 끼워두었다. 그러나 책을 펼쳐놓고 책장을 넘기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그 쪽지에 손이 갔다. 그 쪽지에는 몇 줄의 글이 피어 있었는데 그것을 펼친 순간 다음과 같은 구절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다. 운명 앞에 머리를 조아린 내 심장은 갑자기 찬바람을 만난 것처럼 오므라들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버둥거린다. 그 알은 새의 세계다. 알에서 빠져나오려면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의 곁으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라 한다. 그 몇 줄의 글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으면서 나는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것이 데미안으로부터의 회답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 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데미안과 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 그림을 받은 것이다. 그는 내가 새를 보내준 의미를 이해했고 거기에 따른 자기의 견해를 그 쪽지로 알려준 것이다. 그런데 전체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 아브락사스란 말은 여태껏 들은 적도 읽은 적도 없었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나는 속으로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수업이 끝나고 다음 수업이 시작되었다. 오전 수업의 마지막 시간이다. 담당은 대학을 갓 나온 젊은 조교사였다. 아주 젊다는 것과 일부러 꾸며서 위험 같은 것을 갖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점에서 그는 우리의 인기를 얻고 있었다. 우리는 그 폴렌 선생의 지도로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헤르도토스를 읽었다. 그것은 내 흥미를 끄는 얼마 안 되는 학과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그날만은 사정이 달랐다. 아브락사스에 대한 의문과 데미안의 일로 꽉 차 있는 내 머리에 흥미를 느낄 만한 공백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다. 기계적으로 책을 펼쳤으나 역독에는 거의 주의를 돌리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전에 데미안이 종교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얼마나 올바른 것이었는가. 나는 벌써 몇 번이나 경험하고 있었다.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강한 의지력은 어떤 소망이라도 이룩하게 해준다. 수업 시간에 의지와 열의로 긴장된 얼굴이 되어 강의 내용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거나 어떤 생각에 열중하고 있으면 선생은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렇게 되면 나는 안심할 수 있다. 그러나 멍청한 얼굴로 누나를 굴리거나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당장에 선생이 달려오는 것이다. 내가 실제로 여러 번 당한 일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생각에 깊이 잠기거나 진지한 태도로 어떤 일에 몰두하면 대개의 경우 선생한테 걸리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상대방을 관찰하는 기법에 대해서도 몇 번인가 실험을 해보고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데미안과 교제하고 있을 그 무렵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신력을 집중해서 상대방을 쏘아보는 수법에 어느 정도까지는 통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때도 나는 그런 상태로 앉아 있었다. 내 마음은
헤로도토스나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선생의 목소리가 내 의식 속에 뛰어들어왔다. 나는 깜짝 놀라 내 정신으로 돌아왔다. 선생은 내 바로 옆에 와 있었다. 내 이름을 불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선생은 내 얼굴을 보고 있지 않았다. 나는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런데 선생의 목소리가 다시 내 귀를 때렸다. 큰 소리로 아브락사스라고 한 것이다. 그때부터 선생의 이야기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다. 폴렌 선생은 설명을 계속했다. 우리는 고대의 종파나 신비주의자들의 사상을 합리주의적 입장에서 관찰하고 소박한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오늘날의 과학이 고대에는 물론 없었다. 그 대신 철학적, 신비주의적 진리의 탐구가 성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부분적으로 이 진리의 탐구가 옆길로 빗나가 마법이나 그 밖의 사악한 것을 낳게 했고 사기나 살인 등 범죄 행위에 연결될 때가 가끔 있었다. 그러나 그 마법으로 말해도 그 기원과 원래 성격은 고귀한 것이며 심오한 사상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한 아브락사스의 가르침이 그렇다. 학자들은 아브락사스란 이름을 그리스 민족의 주문과 관련시키고 있으며 미개 민족이 오늘날까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요마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아브락사스는 보다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이 이름을 신성과 악마의 성을 결합한다는 상징적 사명을 띤 신의 이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몸집이 작은 그 박식한 사나이는 교묘한 화술로 열심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흥미롭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아브락사스라는 이름이 선생의 이야기 가운데서 자취를 감춰버렸기 때문에 내 주의와 관심도 곧 나 자신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다. 신성과 악마의 성을 결합한다는 이란 말은 아직 내 귀에 남아 있었다. 거기에 실마리가 있었다. 그것은 데미안에게서도 들은 귀에 익은 말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신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숭앙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신은 세계를 제멋대로 갈라놓고 그 반쪽밖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절대자를 숭앙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악마 같은 신을 받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에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마에게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아브락사스는 신인 동시에 악마, 신성과 악마성이 결합된 것 같은 신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 길을 추구해 보았으나 부닥치는 난관이 너무 많아 좀처럼 전진할 수가 없었다. 아브락사스를 찾아 온 도서관을 다 헤맸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원래 나는 그런 직접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여 의식적으로 찾는 방법에는 숙달된 편이 못 되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흥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방법으로는 간절히 소망하고 추구하던 것을 손에 쥐고 보니 돌에 지나지 않는다는 진리밖엔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어느 기간 동안 내가 그처럼 진심을 쏟아넣었던 베아트리체의 모습은 점점 깊이 가라앉아가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그 모습은 천천히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 지평선 끝에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베아트리체는 이미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존재가 아니었다. 목류병자처럼 자기의 껍질 속에만 들어앉아 있는 내 생활에 기묘하게도 새로운 것이 파고들어 어떤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삶의 동경이라기보다 오히려 사랑의 동경이었고 베아트리체라는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억제할 수 있었던 성의 충동이 새로운 우상과 목표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것은 그전과 다름이 없었지만 동경하고 요구하는 마음을 속이거나 내 친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타난 여자들한테서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은 나하고 이미 거리가 멀었다. 그런 짓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자주 꿈을 꾸게 되었다. 그것도 밤보다는 낮에 더 많이 꾸는 것이다. 관념이나 영상이나 소망이 마음속에 솟아올라 나를 외계로부터 떼어놓았다. 때문에 나는 마음속의 그 영상이나 소망의 그림자를 상대로 현실적인 환경에 대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생동하는 접촉을 가지면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나 같은 내용이 되풀이되는 꿈. 다시 말해서 언제나 되풀이되는 공상의 하나가 나에게는 의미가 깊은 것이 되어 있었다. 그 꿈은 내 생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불리한 것으로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대문 아치에 괸돌에 새겨져 있는 문장의 새는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다. 어머니가 마중 나온다. 그런데 어머니를 안으려다 그 얼굴을 쳐다보면 그게 어머니가 아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으로 바뀐다. 몸집 큰 사람인데 막스데미안 같기도 하고 내가 그린 초장화의 주인공 같기도 하지만 그것하고도 또 다르다. 몸집이 단단하고 어깨가 떡 벌어졌지만 남자는 분명히 아니다. 틀림없는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뜨거운 사랑의 입김을 내 온몸에 퍼부으면서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나를 꼭 껴안고 안으로 들어간다. 환희와 전율이 뒤엉켜 나는 정신이 가물가물해진다. 이른바 황홀경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포옹은 존경임과 동시에 범죄이기도 했다. 나를 껴안아주는 그 사람의 얼굴에는 내 어머니와 친구 데미안의 그림자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에게 안기는 것은 거룩하고 근엄한 모든 것을 배반하는 죄악이며 동시에 법렬과도 같은 행복이었다. 나는 그 꿈에서 끝없는 행복감에 잠겨 있다. 눈을 뜰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무서운 범죄를 의식한 것처럼 죽음의 불안과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했던 것이다. 내면적인 영상과 내가 추구하고 있는 아브락사스라는 신에게 외부로부터 보내지고 있던 신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그 관계는 서서히 그리고 무의식 중에 연결된 것뿐이지만 일단 연결되고 나면 더욱 긴밀해지는 것이었다. 내가 예감과 같은 꿈속에서 찾아 헤맨 것은 다름 아닌 아브락사스였다고 감지하기 시작했다. 거기서는 환희와 전율이 뒤섞여 있었고 남자와 여자가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름답고 순결한 것을 뚫고 나가는 죄악의 경련이 있었다. 그것이 내 사랑의 꿈이고 그 꿈의 모습이었다. 아브락사스도 마찬가지였다. 사랑은 이미 동물적인 본능의 어두운 충동이 아니었다. 내가 처음 죄악감에 떨면서 느낀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베아트리체라는 우상에게 바친 것과 같은 경건한 마음에서 순화된 것도 아니었다. 내 사랑은 양극에 걸쳐 있었다. 그러면서도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다. 내 사랑은 천사와 악마가 한데 엉켜 하나가 된 것,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된 것, 인간인과 동시에 짐승인 것, 최고의 선임과 동시에 극단적인 악이었던 것이다. 그것을 맛보는 것이 내 삶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내 운명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듬해 봄, 나는 대학에 진학하기로 되어 있었다. 어느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하는가, 그것은 나 자신도 모르고 있었다. 턱 밑에는 수염이 보송보송하게 돋아나 어른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는데도 내 앞길에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 한 가지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내 마음의 소리, 그 꿈에 나타났던 영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 영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 꿈의 계시에 맹종하는 것만이 내 사명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날마다 거기에 반대했다. 내 머리가 돌아버린 것이 아닐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아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할 수 있었다. 무엇이건 실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잠깐 고생을 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플라톤도 읽을 수 있었고 삼각법의 문제를 풀 수도 있었으며 화학 분석에 대한 설명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목표를 밖으로 끄집어내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 눈앞에 그려놓는 일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의사나 교수, 재판관, 예술가 등 자기들에게 각자 합당한 길을 선택해 놓았으며 그러한 직업을 얻으려면 시일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의사나 대학 교수가 되면 또 예술가나 재판관이 되면 어떠한 이익이 얼마만큼 돌아오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고 있었다. 그것이 내게는 불가능했다. 어쩌면 나도 언젠가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발견해야 하는가? 그것이 문제다. 아마 나는 몇 년을 두고 헤매면서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은 목표물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중도에 쓰러질지도 모른다. 또 어떤 목표물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엉뚱한 곳으로 빗나가고 말았다는 것을 알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사실 내가 살아보려고 시도한 노력은 나라는 인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려는 결심에 의한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그렇게도 어려웠을까? 가끔 나는 내 꿈의 그림을 그려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몇 번 거듭한 끝에 나는 몸집이 단단하게 생긴 그 여인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막상 착수하고 보니 잘 되지 않았다. 제대로 그려졌더라면 데미안에게 붙였을 것이다. 그런데 데미안은 도대체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데미안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베아트리체의 우상을 받들고 살던 몇 달 동안 내가 갖고 있던 마음의 평정을 놓쳐버린 지는 이미 오래다. 그 무렵 나는 어느 아름다운 섬에 가서 평화를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 경우는 언제나 그랬지만 어떤 생활 상태가 내 마음에 들었다거나 어떤 꿈이 즐거웠다고 하면 다음 순간에는 마음에 들고 즐겁고 하던 것들이 갑자기 초췌하게 되고 아주 흐려져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쉬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긴장된 기대 속에 충족되지 않는 욕망을 불태우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생활 태도는 이따금 나를 광포하게 만들었다. 나는 꿈속의 그 여인의 모습을 자주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럴 때마다 현실적으로 그 여인이 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낄 만큼 생동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던 것이다. 나는 그 여인과 이야기도 하고 그녀 앞에서 울기도 했고 그녀를 저주하기도 했다.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낀 적도 있고 연인이라고 부르면서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원숙한 입술을 기다린 적도 있었다. 그리고 악마,
창녀, 흡혈귀, 살인자 등으로 부를 때도 있었다. 꿈속의 그 여인.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그 여인은 아름답고도 달콤한 사랑으로 나를 끌어들이는가 하면 눈뜨고 참아보지 못할 추잡한 행위를 강요하고 그런 행위가 있는 곳으로 유혹하기도 했다. 그 여자에게는 정도 이상으로 선량하거나 고상한 면이 없는 대신 정도 이상으로 사악하거나 비열한 면도 없었다. 그 해 겨울을 나는 내부 세계의 폭풍우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 생활은 이듬해 봄까지 계속되었다. 고독엔 익숙해진 셈이다. 그로 인해서 애를 먹는 일은 없었다. 내 생활 속에는 데미안도 있었고 그 괴상한 맹조나 내 운명의 연인이었던 몸집이 큰 여자도 있었다. 그 생활권에서 살아가는데 그만한 인원이면 충분했다. 왜냐하면 그 세 반려자는 모두 넓은 안목을 갖고 있었으며 아브락사스를 궁극의 목표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꿈과 공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내 쪽에서 먼저 불러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내 멋대로 색칠을 해서 모양을 바꿔버릴 수도 없었다. 저쪽에서 먼저 나와 나를 점령해야 되는 것이다. 나는 그것들의 지배를 받고 그 지배에 의해서 내 생활을 얻고 있는 것이었다. 세속적인 면에서 볼 때 내 생활에는 빈틈이 없었다. 사람 같은 것은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동급생들도 그와 같은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존경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헛웃음을 웃어야 할 때도 간혹 있었다. 그럴 생각만 있었다면 나는 동급생들의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고 필요한 말을 한두 마디 던져주었을 것이다. 그런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그럴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에게 지고 있었다. 자기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의 소망이라고나 할까? 그것은 내 나름대로 살아보고 싶다.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이 세상에 던져주고 싶다. 세상과 싸워보고 싶다는 욕구와 같은 것이었다. 저녁 때 산책을 나와 마음이 들떠 길거리를 쏘다닐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날이면 한밤중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오늘 밤엔 틀림없이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인연은 이 골목을 지나갈 테니 여기서 기다리면 만날 수 있겠지. 하는 따위의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던 것이다. 어떤 때는 그런 모든 상념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그럴 때면 을에 자살해 버려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었다. 그 무렵 나는 색다른 피난처를 발견했다. 이른바 우연의 덕분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원래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필요한 사물이 뜻하지 않던 방향에서 부여되면 그것을 우연의 탓으로 돌리지만 실은 우연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열의를 다해서 구하는 사람의 당연한 노력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다. 즉, 우연히 그것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고 있는 사람 자신이 부여하는 것이다. 그 사람 자신의 욕구와 필연이 그 사람을 거기로 데리고 가는 것이다. 거리를 산책하는 도중 교회에 있는 그리 크지 않은 예배당 앞을 지나다가 나는 예배당 안에서 흘러나오는 오르간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발을 멈추지는 않았다. 다음날 그곳을 지나갈 때도 들렸다. 전날과 같은 곡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흐의 곡이라는 것을 알았다.
출입구 쪽으로 가보니 문은 닫혀 있었다. 나는 예배당의 계단에 앉아 망토에 깃을 세우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리도 좋고 연주 솜씨도 훌륭했다. 의지와 끈기를 나타내는 극히 개성적인 연주였는데 그 독특한 음향은 마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 같았다. 연주하는 사람은 그 음악 속에 어떤 보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고 나는 느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찾는 것처럼 이 보석을 찾기 위해 건반을 두드려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내고 있다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찾는 것처럼 이 보석을 찾기 위해 건반을 두드려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내고 있다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영혼의 표현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음악적인 것을 나 자신 속에 있는 자명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 사람은 현대적인 감각이 느껴지는 곡도 연주했다. 레거의 작품이었는지도 모른다. 예배당 안은 어두웠고 바로 앞에 있는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흘러나올 뿐이었다. 나는 음악이 끝나고 연주하던 사람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문이 열리면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 나보다는 연상이지만 아직 젊은 남자였다. 몸집이 단단해 보이고 어깨가 넓은 그는 화가 나기라도 한 것처럼 거친 걸음걸이로 그곳을 떠났다.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나는 때때로 그 예배당에 가보았다. 저녁 산책의 코스를 그쪽으로 잡고 예배당 주위를 거닐다가 계단에 앉아 있곤 했다. 어느 날은 문이 열려 있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그 사나이가 가스등 불빛 밑에서 연주하고 있는 동안 행복한 기분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날씨가 추워 몸이 덜덜 떨렸지만 약 반 시간가량 그대로 앉아 있었다. 나는 그가 연주하는 음악에서 그의 인품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연주하는 곡은 모두 신앙심이 깊고 헌신적이며 경건한 것으로 들렸지만 그것은 교회에 다니는 신자나 목사와 같은 경건함이 아니라 중세기의 순례자나 거린에게서 보는 경건함이었고 모든 종파를 초월한 하나의 우주적 감정 같은 것에 귀의하는 경건함이었다. 연주되는 곡목은 바흐 이전의 거장들이나 이탈리아의 옛날 작곡가들의 작품이 많았다. 그러나 곡목은 비록 다르지만 이야기하는 내용은 모두 동일한 것이었다. 어느 작품이건 이 연주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없었다. 세계를 동경하면서도 그 세계를 멀리하려고 몸부림치는 기분. 자기의 어두운 영혼의 소리에 몸을 불사르면서 귀를 기울이는 취향. 귀의 도치와 기적적인 것에 대한 깊은 호기심 등을 말해주고 있었다. 언젠가 나는 오르간 연주자가 교회에서 나갈 때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의 뒤를 밟아보았다. 그는 거리 오기에 조그만 술집으로 들어갔다. 나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술집에 들어갔다. 거기서 나는 비로소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모자를 쓴 채 한쪽 구석에 있는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는데 포도주를 가득 따른 글라스가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얼굴은 내가 음악을 듣고 짐작한 그대로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남이나 호감형의 얼굴은 아니었다. 심술과 고집이 꽤나 있어 보이고 동시에 의지와 신념이 넘치는 구도자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입 언저리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이 있었고 부드러운 감정이 발산되는 셈이 있었다.
남성적인 기질을 나타내는 것은 모두 눈과 이마 근처에 모여 있어 얼굴의 아래쪽 절반은 미완성인 형태 그대로였고 부분적으로는 연약한 느낌마저 주었다.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성격을 말해주는 듯한 아직 소년의 티를 벗지 못한 턱은 완고해 보이는 얼굴의 위쪽 절반과 아주 대조적이었다. 자존심과 적의에 가득 찬 어두운 갈색 눈이 내 마음에 들었다. 나는 잠자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홀에 있는 것은 우리 둘뿐, 다른 손님은 없었다. 그는 마주 앉은 나를 쫓아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노려보았다. 나도 배짱을 부려 그의 눈초리를 되쏘아 주었다. 그러자 사나이는 더 견딜 수가 없었던지 몹시 기분이 상한다는 얼굴로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뭘 그렇게 쳐다보나? 무슨 용무라도 있나? 아니 별다른 용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연주 솜씨가 참 훌륭하시더군요. 지금까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나는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려고 이마에 주름살을 만들었다. 그래? 그럼 자네는 음악 광인 모양이군. 음악에 열을 올리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지 않았다. 그 음악을 듣고 싶어서 매일 교회 근처를 산책했죠. 어쩌면 나는 음악 광인지도 모릅니다. 그건 그렇고 난 당신한테 방해가 되는 일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야기라도 몇 마디 나누면 어떤 것이 새로 발견될 것만 같아서 이렇게 마주 앉아 본 것뿐입니다. 당신하고 이야기하면 새로운 것, 어떤 특별한 것이 발견될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지으면 좀 곤란합니다. 지금 내가 짓거린 말 같은 건 한쪽 귀로 흘려버리십시오. 이야기를 못 들으면 음악을 듣지요. 교회에만 가면 당신의 연주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교회 문은 언제나 잠가두는데. 예전에는 그걸 잊으셨더군요.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나는 안에 들어가 의자에 앉아서 들었어요. 문이 잠겨 있을 때는 창문 곁에서 있던가 계단에 앉아서 듣죠. 그래? 그럼 다음부턴 안에 들어와도 좋아. 바깥은 추우니까 말이야. 하지만 들어올 때는 반드시 노크를 해야 돼. 그 이야기는 이만해 두고, 그런데 자네는 아까 무엇을 발견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게 뭐지? 아직 젊은 청년이군. 고교생이나 대학생쯤 되나? 음악가인가 자네는? 음악가는 아니지만 음악을 좋아합니다. 하는 것보다 듣는 걸 좋아하죠. 하지만 음악이라고 모두 좋다는 건 아니고 당신이 오르간으로 연주한 것처럼 어떤 절대적인 것이라고나 할까? 천국과 지옥을 뒤흔드는 것 같은 음악만 좋아합니다. 그런 음악은 무척 좋아합니다. 윤리나 도덕 같은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 도덕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난 물이 들지 않은 걸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 도덕이란 놈한테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혹시 아실지도 모르지만 신인 동시에 악마, 신성과 악마성이 결합된 것과 같은 신이 틀림없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서 들었는데 정말 그럴 것도 같아요. 음악가는 챙이 넓은 모자를 약간 뒤로 젖히고는 머리를 흔들며 이마에 내리덮인 머리칼을 양쪽으로 갈라놓았다. 그러고는 긴장된 얼굴을 내 앞으로 바싹 내밀고 나직한 소리로 물었다. 자네가 지금 말한 그 신의 이름은 뭐라고 하지? 그게 어떤 신인지 나도 잘 모릅니다. 이름만은 알고 있지만 아브락사스라고 해요. 음악가는 누가 엿듣지나 않을까 살피기라도 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더니 다시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고 속삭이듯이 말했다. 나도 그러리라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데 자네는 뭘 하는 사람이지? 고등학생입니다. 아브락사스라는 이름은 어디서 들었나?
우연히 그가 테이블을 탕 두드렸기 때문에 글라스에 따라 놓은 포도주가 출렁이면서 쏟아졌다. 우연? 그런 엉터리 없는 말이 어디 있어? 아브락사스를 우연히 알게 되다니. 그건 말도 안 돼. 그 얘기를 해주지. 그 신이라면 나도 조금은 알고 있으니까. 그는 앉은 채 자기 의자를 조금 뒤로 물렀다. 지금 얘기해 주겠다는 게 아니야. 다음에 하지. 자, 이거나 먹어. 그는 망토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군밤을 몇 개 꺼내 주었다. 나는 지극히 만족스러운 기분이었다. 그런데 말이야, 음악가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속삭이는 듯한 말투였다. 어디서 들었지? 그 아브락사스 이야기를.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털어놓았다. 나는 고독 속에 빠져 갈피를 못 잡고 있었어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내 친구 생각이 문득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머리도 영리하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지요. 나는 그때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새의 그림입니다. 몸의 절반가량이 지구에 파묻혀 있는 그 새의 그림을 친구한테 붙여줬는데 그 일을 거의 잊어갈 무렵에 한 장의 종이 쪽지가 날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버둥거린다. 그 알은 새의 세계이다. 알에서 빠져나오려면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의 곁으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군밤을 까서 포도주의 안주로 삼았다. 한 잔 더 할까? 그가 물었다. 그만합시다. 난 술을 많이 못합니다. 그는 약간 실망했다는 얼굴로 웃었다. 그럼 좋도록 하세. 한데 난 자네하고 좀 다르지. 마시는 방면에 있어서 말이야. 자네 먼저 들어가게. 난 더 이따가 갈 테니. 두 번째로 만났을 때 그는 별로 말이 없었다. 그는 뒷골목으로 나를 데리고 가더니 음산한 느낌을 주는 어떤 낡은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다. 나는 잠자코 그를 따라 들어갔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가구의 정돈이나 청소가 돼 있지 않은 넓은 방으로 안내되었는데 한쪽 옆에 놓여 있는 피아노 이외에는 음악을 연상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큰 책장과 책상이 있는 그 방은 오히려 학자의 서재와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책이 굉장히 많군요. 나는 방 안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모두 내 책이 아니야. 일부는 아버지의 장서지. 난 아버지하고 함께 살고 있어. 하지만 자네한테 소개해 줄 수는 없어. 이 집에서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그다지 존경하지 않으니까 말이야. 나라는 인간이 변변치 못하니까 그렇지. 말하자면 나는 탕아야. 아버지는 목사, 설교자, 여하튼 그런 걸 직업으로 하는 지독히도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니 천분도 있고 앞날도 유명한 셈이지만 약간 머리가 돌아서 빗나간 길을 걷고 있다 이거지. 처음엔 신학 공부를 했는데 국가시험 직전에 집어치우고 말았어. 그렇다고 내 개인적인 신학까지 내던진 건 절대 아니지. 우리 인류가 그 시대에 알맞은 신을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흥미로운 문제야. 그런 건 어찌됐건 현재의 나는 음악가이고 또 머지않아 오르간 연주자로서의 어떤 지위가 부여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있지. 나는 책장에 질비한 책들을 훑어보았다. 탁상 램프의 불빛으로 그리스어나
라틴어, 히브리어 등의 표제를 읽을 수 있었다. 내가 시선을 책장으로 돌리고 있는 동안 그 음악가는 어두컴컴한 구석 쪽의 방바닥에 엎드려 부스럭거리고 있었는데 무슨 준비가 됐는지 그쪽으로 오라고 나를 불렀다. 이리 와. 이제부터 잠깐 철학 공부를 해야겠네. 입을 다물고 이렇게 배를 방바닥에 대고 엎드려 사색하는 거야. 그는 엎드린 채 자기 머리맡에 있는 난로에 성냥을 그어댔다. 불은 종이에서 불쏘시개로 그리고 장작으로 옮겨가면서 활활 타기 시작했다. 음악가는 장작을 더 지피고는 신중한 얼굴로 난로의 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그 불에 마음이 이끌리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우리는 거의 1시간가량 장작불 앞에 엎드려 빠지직 빠지직 타들어가던 불이 잠시 후에는 윙윙 소리를 내면서 맹렬한 기세로 타올라 화염의 소용돌이를 이루고 이어 된소리를 맞은 풀잎처럼 수그러져서 가물거리다가 이윽고 꺼져 재가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을 숭배하는 것이 지금까지 존속해온 신앙 가운데서 제일 엉터리 같은 거라고는 할 수 없어.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입을 다문 채 잠자코 있었다. 난로 한쪽 모퉁이에 타다 남은 장작 토막이 숯덩이에 열을 받아 다시 타기 시작했다. 나는 그 불과 연기와 난로 바닥에 쌓인 재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형상을 보았다. 그때 철학 공부를 하던 내 상대자가 갑자기 한 움큼의 관소를 난로에 던져 넣었다. 꿈과 정적을 깨뜨리고 불은 다시 소리를 내며 타올랐다. 나는 그 불 속에 내가 그렸던 괴상한 맹주를 닮은 새가 있는 것을 보았다. 여러 가지 글자와 황금실로 뜬 그물도 있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형상으로 사람의 얼굴, 짐승의 얼굴, 풀, 나무, 벌레, 배 등이 나타났다. 한참 만에 내 정신으로 돌아와 음악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팔꿈치를 꿰고 두 주먹에 턱을 올려놓은 채 황홀한 듯 열광한 듯 난로 속의 재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만 가야겠어요.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 그럼 가봐. 안녕. 음악가는 엎드린 채 말했다. 방이고 복도고 모두 램프불이 꺼져 캄캄했기 때문에 나는 손과 발로 더듬어서 그 집을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밖으로 나와 몇 걸음을 옮기다 말고 다시 돌아서서 멋없이 크기만 한 그 집을 쳐다보았다. 집은 낡을 대로 낡아 있었고 불빛이 비치는 창문은 하나도 없었다. 노쇠로 만든 작은 문패가 현관문 앞에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새겨진 글귀가 주임 목사 피스토리우스라는 것을 가스등의 불빛으로 읽을 수 있었다. 기숙사로 돌아가 조그마한 내 방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나는 아브락사스에 대해서도 그 밖의 일에 대해서도 피스토리우스로부터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다는 것과 우리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야기는 통틀어 10마디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의 집에 갔던 것을 나는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다음번에는 오르간 연주로는 제일 멋진 스웨덴의 북스테후대의 파사칼리아라는 무도곡을 들려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나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오르간 연주가 피스토리우스는 함께 난로 앞에 엎드려 있을 때 내게 이른바 철학의 첫째 과목을 가르쳤던 것이다. 불을 응시했던 것이 내 정신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덕분에 나는 그동안 줄곧 갖고 다니긴 했지만 소중하게 여긴 적은 없는 내 기호를 새삼스레 의식했던 것이다.
불이 타오르고 꺼져서 재가 되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얻은 어떤 영감 같은 것이 그 기호에 힘을 주고 그것을 뒷받침했던 것이다. 어릴 때부터 나는 자연의 기괴한 형태를 관망하는 버릇이 있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 관망에는 관찰이라는 뜻이 없고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기괴한 형태의 독특한 매력이나 깊은 의미가 있어 보이는 자연의 속삭임에 몸을 맡기는 것뿐이다. 목줄화된 긴 나무 뿌리나 암석에 새겨진 각양각색의 무늬,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의 반점, 금이 간 유리, 이 모두가 때때로 내게 매력을 던지는 것이다. 특히 물이나 불, 연기, 구름, 먼지, 눈을 감으면 주마등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찬란한 색깔의 반점이 견딜 수 없이 좋았다. 피스토리우스의 집을 방문한 후 나는 오랜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를 방문한 이래 왠지 모르게 자신이 생기고 강인해진 것처럼 느껴졌고 어떤 환희와 자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모두 그때 난로 앞에 엎드려 장작불을 지켜본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불이 타는 것을 지켜본 것뿐인데 기묘하게도 내 기분은 상쾌해지고 감정은 풍요로워진 것이다. 이제까지 내가 참다운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에 발견한 얼마 안 되는 경험에 이번에 새로운 경험이 덧붙여진 것이다. 그런 자연 형태 관찰과 비합리적인 형상에 몰두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형상을 낳은 자연의 의지와 우리 각자의 내면 세계가 일치하고 있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형상을 우리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걸려들게 된다. 자연과 우리 사이의 경계가 애매하게 되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자신의 망막에 비치는 영상이 외계의 인상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내면 세계의 인상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이상과 같은 증험적 훈련에서 극히 간단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그러한 역할이 부여된 존재인가, 우리 인간이 세계의 끊임없는 창조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새로운 발견이다. 우리의 내부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과 자연이란 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은 둘로 가를 수 없는 동일한 신인 것이다. 그러므로 가령 외계가 멸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그것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산이나 강, 나무의 뿌리나 잎, 꽃 등 자연의 모든 형태는 우리 내부 세계에 그 원형을 갖고 있으며 그 원형은 영혼에 유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혼의 본성은 영원이다. 우리에게는 이 본성을 알아낼 방도가 없지만 대개의 경우는 사람의 힘과 창조의 힘으로 그 본성이 어떤 것인가를 은밀히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는 사람의 힘과 창조의 힘으로 그 본성이 어떤 것인가를 은밀히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야 그러한 관찰이 어떤 책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책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음과 같은 말이 실려 있었다. 여러 사람이 침을 뱉은 벽을 관찰하는 것은 자극적인 일이며 자기 자신에게 크게 유익하다. 즉, 그는 여러 사람들이 뱉은 침으로 눅눅하고 더러워진 벽 앞에서 피스토리우스와 내가 장작불을 앞에 놓고 느낀 것과 같은 것을 증험한 셈이다. 즉, 그는 여러 사람들이 뱉은 침으로 눅눅하고 더러워진 벽 앞에서 피스토리우스와 내가 장작불을 앞에 놓고 느낀 것과 같은 것을 증험한 셈이다.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오르간 연주가로부터 나는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우리는 인격의 한계라는 것을 언제나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어. 개별적인 구분이 가능한 것과 상위점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만을 자기 인격의 요인으로 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모든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렇지. 그리고 우리들의 몸은 물고기나 또는 그보다 훨씬 이전의 동물들이 진화한 계보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이 체험한 모든 것을 갖고 있어. 그리스인이건 중국인이건 남아프리카 줄루족이건 인류의 영혼이 생각해낸 모든 신과 악마는 우리들 인간 각자의 내부 세계에 있어. 가능성과 소망의 탈출구로서 존재하는 거야. 가령 전 인류가 사멸하고 교육을 받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재능밖에 없는 아이들만 살아남았다고 해도 그 아이는 아마 틀림없이 모든 것의 전 과정을 다시 발견할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신과 악마를 만들어내고 낙원이나 규범이나 금령, 구약성서, 신약성서 등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야. 하기야 그럴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의를 제기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간의 가치는 어디서 찾게 되죠? 인간 각자의 내부 세계에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잠깐만. 피스토리우스는 황급히 내 입을 막았다. 세계를 그저 자기 속에 갖고 있는 것과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달라. 상당한 차이가 있지. 정신병자라 하더라도 플라톤을 연상하게 하는 훌륭한 사상을 낳을 수가 있을 거고, 경건주의의 교단인 헤른후트파의 신학교에 있는 신앙심이 깊은 사나이라 하더라도 지식 중심의 그노시스파나 페르시아 고대 종교인 조로아스터파 등에 깊이 관련되는 신화적인 문제를 창조적으로 처리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들에게서 알고 있다는 자각을 찾아볼 수는 없어. 자각이 없는 한 그것은 나무나 돌이나 사고력이 없는 동물에 지나지 않아. 인식의 불꽃이 튀어야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야.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두 발 달린 것들이 몸을 꼿꼿하게 펴고 걷는다는 점과 10달 만에 태어난다는 점, 그 두 가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자네도 설마 그런 것들을 인간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지? 그런 것들은 인간 이전이야. 인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부류가 물고기나 양이나 지렁이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류가 개미이거나 벌인가를 자네도 물론 알고 있겠지? 물론 현재는 인간 이전이지만 앞으로 인간이 될 가능성은 있어. 그들은 누구나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어. 그 가능성도 그 자체를 예감하고 얼마쯤이라도 그것을 자각해야만 비로소 자기 것이 되는 거야. 그의 설명은 대략 이상과 같은 것이었다. 그 설명 속에서 전혀 새롭거나 예상 외의 사실이라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 설명은 내 마음을 끊임없이 조용히 두드렸다. 내 마음의 한 부분을 정해놓고 그 부분을 새망치로 두드리듯 했던 것이다. 그것은 모두 나라는 인간의 자기 완성을 도와주었다. 모순된 현실로부터의 탈피, 알에서 나오기 위해 아래 껍데기를 깨고 있는 나를 도와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머리를 조금씩 높이 쳐들 수 있게 되었고, 드디어는 세계라는 알을 깨고 나올 수 있었다. 그 아름다운 맹조가 알에서 깬 것이다. 우리는 또 가끔 가다 서로가 꾼 꿈의 이야기를 했다. 피스토리우스는 해몽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기묘한 꿈 하나가 내 기억에 남아있다. 나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다. 날아다녔다고 해서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닌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진동에 의해 내 몸이 공중에 뜬 것이었다.
그 진동은 내 마음대로 일으킬 수가 없었다. 그 꿈은 내 마음을 높은 데로 끌어올려 주었는데 처음에는 상쾌한 기분이었지만 무제한으로 올라가는 것이 점점 불안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추거나 내쉬는 것으로 상승과 하강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고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았던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피스토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를 공중에 뜨게 한 그 진동이라고 할까, 약동이라고 할까. 그것은 누구든지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특전이야. 그것은 모든 힘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느끼면 불안해지지. 누구든지 다 그렇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웬만한 친구들은 날아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규범에 따라 보도를 걸어 다니는 것을 선택하지. 그런데 자네 경우는 그렇지 않아. 자네는 유능한 청년답게 계속해서 날고 있어. 그러는 동안에 자네는 새로운 사실, 날아다니는 데에 대한 자신과 자네를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큰 힘에 자네가 갖고 있는 작은 힘이 보태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지. 하나의 기관이 하나의 키가 생기는 거야. 그건 멋있는 일이야. 그게 없으면 의지고 뭐고 맥을 못 추지. 가령 말하자면 정신병자가 그렇지. 미친 사람들에게는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예감이 부여되지. 그러나 그 예감뿐 열쇠와 키는 없어. 때문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다가 끝없는 시면에 텀벙 뛰어들게 마련이지. 그러나 자네는 그렇지 않아. 자네는 자기의 안전도를 높이는 새로운 기관, 일종의 호흡 조절기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야. 그러니까 자네 영혼 같은 것도 맨 안쪽에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 되지. 왜냐고? 그건 자네 영혼이 그 조절기를 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건 조금도 새로운 것이 아니야. 몇천 년 전부터 있던 것을 잠시 빌렸을 뿐이지. 그 조절기라는 게 실은 물고기의 평형기관, 즉 불에야. 이 불에는 호흡을 조절하는 허파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기묘하고도 진부한 것을 갖고 있는 물고기가 얼마 안 되는 숫자이긴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있기는 해. 싱클레어, 그건 자네가 꿈속에서 공기 주머니로 사용했다는 허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고는 일부러 동물학 책을 한 권 갖고 와서 진화가 늦은 그 물고기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내 마음, 내부 세계에서 진화의 초기에 있었던 기능이 활동을 시작하는 것 같아 전율을 느꼈다.